안녕하세요. 설명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린트 한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중등부 설명회는 어제 아침에 진행했었고 오늘도 진행하는데 다행히 어제는 날씨가 정말 안 좋았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오시는데 편하셨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순서 말씀드리자면요. 처음에는 서구국어 논술학원 소개해드린 다음에 중등부 강사진과 시간표, 커리큘럼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김은종 부원장님께서 들어오셔서 고등학교 국어 대비하기 위해서 중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학습법에 대해서,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수업 시범 강의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8년 대입 개편안과 승모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법 스터디 서구국어 논술 학원이라는 곳은 이제 비법 스터디 에듀라는 회사에 속한 학원이고요. 이제 알고 계시는 국어 논술뿐만 아니라 자소서랑 면접 수업, 그리고 입시 컨설팅, 학습 컨설팅도 진행하는 교육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기관들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왔고요. 이제 좀 오래된 학원이다 보니까 그만큼 수업 자료도 많고 학생 관리 노하우도 많이 축적돼 있고 또 학생 개개인별로 철저한 관리를 좀 특징으로 갖고 있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부 강사진 시간표 커리큘럼 안내드릴게요. 중등부 강사진 이렇게 두 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저기 제 프로필인데 저는 예비중 1학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은종 부원장님께서는 예비중 2학년, 3학년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이력은 프린트에서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표랑 개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겨울 테마로 꾸며가지고 블로그에 직접 올린 시간표인데요. 일단은 예비중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연휴 다 끝나고 좀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로 1월 6일에 개강을 하기로 했고요. 예비중 2, 3학년은 재원생들이 있으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딱 한 주 쉰 다음에 12월 30일에 개강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입학 테스트랑 상담을 중등부는 저희가 꼭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입반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주 1회 3시간 수업, 저희가 1교시 1시간 반은 독서 토론 논술 진행하고 2교시 1시간 반은 국어 수업하고 어휘 테스트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러면 네. 내신 때는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내신 때는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팜플렛에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출판사별로 내신 수업을 할 거고요. 보통 저희가 4주 잡고 내신을 하고 있어요. 그 동일 시간에 수업을 나눠서 하는 건가요? 이게 출판사별로 나누다 보면은 시간표가 좀 바뀔 수 있는데요. 이제 원래 듣던 수업 요일은 그대로 하고 이제 만약에 지금 중2 학생들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토요일 4시 수업에 같이 듣다가 토요일 아침 10시, 1시, 4시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는 4주 진행하고 직전 대비는 이제 시험 전날에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부분에 조금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억이 안 될까요? 연간 프로그램 사실 쭉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예비중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학, 사회과학, 그 역사, 철학 이런 내용을 주로 배경 지식을 쌓고 이제 12월 연말에는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도 저희가 같이 가지고 있고요. 예비중 3학년만 조금 다른데요. 예비중 3학년은 1학기까지는 중등과정으로 이제 현대문학 그리고 사회과학, 특히 시사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다가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저희 예비고 1학년 고등부과정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그때는 선생님이랑 시간표가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문학, 비문학, 문법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특목고를 만약 지망한다 하시면은 이제 국어랑 특목고 수업을 같이 이제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목고는 주로 자소서를 먼저 쓰고 자소서 완성되면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김은종 부원장님께서 원래 중등부 맡아주시던 선생님께서 특목고 면접 수업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랑 특목고 둘 다 듣는 학생이 현재도 있는데 이때는 동시 수강 할인도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팸플렛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는 저희 학원 문 앞에도 있으니까 가시는 길에 하나씩 챙겨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교시는 독서토론 논술 수업을 진행을 하고 2교시는 국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어휘랑 문학, 비문학, 그러니까 독해 수업을 이제 1학기에 중점적으로 했다가 문법 수업은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표랑 간단하게 이제 내신 대비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내신 대비는 저희가 자체 교재로 하지는 않고 평가 문제집을 학생이 가져오면은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제 2분에 여기 시간이 세 타임 정도 있잖아요. 2학년 네. 하거든요. 선생님은 한 분이 이 학년을 다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비중 2, 3학년은 김은종 부원장님께서 그 시간대 다 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비중 1학년은 제가 하고 있고요. 혹시 시간대는 그 레벨에 따라 다른 건가요? 아, 저희가 테스트를 보긴 하는데 레벨을 나누진 않고 이제 편하신 시간으로 이제 배정을 해드리고요. 테스트는 아무래도 학생이, 그러니까 저희가 객관식 문제도 있는데 서술형 문제를 하나 주거든요. 학생이 글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요즘 아무래도 글쓰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확인하려고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대는 그냥 학생이 오고 싶은 시간으로. 근데 이제 평일반 같은 경우는 3명부터 개강을 하고요. 주말반은 1명이어도 개강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김은종 부원장님께서 이제 보시면은 수업 어떻게 하는지도 아예 그 예시를, 그러니까 시범을 아예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수업에 참여하시는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질의응답을 또 끝나고 나서 또 김은종 부원장님께서도 받아주고 계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중등부 담당 김은종 부원장이고요. 맨 뒤로 가셔서 자료 맨 뒤로 가셔서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고등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성적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 학생들 좀 그렇죠 보니까 중학교 내신은 곧잘 나와요. 한 95점? 예, 나와서 고등학교 가서 또 좀 기대를 하면 70% 이상이 60점대에서 헤맵니다. 그 이유가 문제 스타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실까요? 별지 1에 중학교 시험지라고 나와 앞부분 중학교 시험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지문이 중요합니다. 지문이요. 일가라는 소설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천재박입니다. 그 교과서에 있는 걸 텐데 그래서요. 시험 범위가 되게 2단원이거든요. 2단원이면은 4과이고요. 4과에서 좀 내용이 많고 어려운 거는 2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달 정도 시험 준비를 하면 마음 먹고 조금만 공부를 하면 시험 범위를 한 5번 읽을 수 있고 문제는 각 단원마다 각 과마다 300문제 이상씩 풀 수 있습니다. 그냥 학원만 열심히 다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95점 정도 나오는 거는 좀 쉽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문제 뒤에 1학년 문제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뭘로 보이세요? 좀 지저분하게 나온 거 빼고 지문이 6개예요.
지문이 6개면은요, 교과서에 있는 지문은 3개 정도 됩니다. 교과서 외 지문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도 보시면, 지문이 4개가 있는데, 교과서 외 지문이 역시 또 나옵니다. 그러면 교과서 외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는 학생들에게는 보지 않았던 지문을 읽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중학교 국어는 주요 과목인 국어이긴 하지만 암기 과목처럼 공부하면 점수 나옵니다. 95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과서 외 지문이 나오고, 그리고 교과서 외 지문을 뭐 저희 학원에서도 좀 이렇게 자료로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상당수 적중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일단 그 내용이 너무 많고 다 적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지문들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과당 거의 300문제씩 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 걸리는데, 고등학교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공부 하나도 못합니다. 국어만 그렇게 하면 다른 거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 과당 문제를 많이 풀어봤자 한 40문제에서 50문제를 집중적으로 푸는데, 그러면은 그 지문에 대한 모든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은 좀 봤다 하더라도 문제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친구들은 이거 모르는 지문이 나왔고 안 봤던 문제가 나온 거니까 난 이건 모르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주 짜증은 내지만 부담 없이 찍습니다. 그럼 좋은 점수가 나오기가 힘들죠. 근데 중학교 문제에서는 모르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한 2문제 정도 나오면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고등학교에서 국어 점수가 잘 나오려면은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적응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적응이 안 되고 국어가 계속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모의고사와 수능은 100% 모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때는요, 시를 한 300개 정도 풀면 어느 정도 다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부해야지 될 게 한 800개 정도 되고요. 그 위에도 많이 나옵니다. 고전문학은 더 심합니다. 예전에 저희 시험 봤을 때 고전문학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고전문학 쉽게 봤는데요. 지금은 별 희한한 소설을 다 시험 문제를 냅니다. 처음 보는 소설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어떤 스타일이 좀 있긴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웹소설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 반드시 그 시련을 겪은 다음에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시련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황제를 도와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스타일이 있긴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처음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전문학에서는 등장인물 한 사람이라도 명칭은 여러 개 부르거든요. 대장군, 상공, 그 다음에 주군,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 그거 골라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도 필요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 지문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다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아웃이 되어버리고요. 그냥 다 모르는 문제를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는 사실은 그러한 내신 공부, 그러니까 국어 내신을 암기 과목처럼 하면은 해결은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사고 능력을 믿어야지 되는, 그리고 생각하는 데에 그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중학교 때 해야 될 일이 입증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이 아니고 뇌과학에 의해서 논문이 나오고 그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조금 앞으로 2페이지 넘어가시면 4번이 있습니다. 4번. 10대 초반 우리 아이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 앞으로 몇 페이지만 넘어가 보시면 그 앞 페이지입니다. 네, 10대 초반. 네.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괜찮은데, 옆 페이지
이렇게 두 페이지 중에서 오른쪽 페이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기 뇌의 성숙은 한마디로 시냅스 가지치기이다. 즉 가지가 제멋대로 자란 나무를 가지치기로 정리하듯 생후 10여 년 동안 급하게 성장하느라 시냅스가 복잡하게 얽힌 뇌를 정리해주는 과정이 청소년기에 일어나는데, 그런데 일손이 부족한지 시냅스 가지치기는 급한 곳부터 진행이 된다. 즉 시각, 청각, 후각 등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나 운동을 조절하는 영역이 일찌감치 성숙하고, 이거는 그래서 대개 6, 7살 때면 끝납니다. 감각적인 거군요. 그 다음 공간 방향, 발성, 언어, 발달에 관여하는 영역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한 13세 때까지 거의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 14세에서 정도부터 시작되는 게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의사결정 같은 이성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는 10대 후반 또는 중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냅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뇌가 수억 개의 뉴런, 신경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요 손바닥이 뉴런입니다. 손바닥이 뉴런이고 여기에 손바닥이 있고요. 뉴런이 이렇게 있는데 이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주는 게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삭돌기라고 하는 시냅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제일 많을 때가 3살에서 4살 때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리가 시작이 돼요. 그럼 뭐를 정리하느냐? 안 쓰는 걸 정리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3살, 4살 때는 애들이 어때요? 굉장히 산만하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축삭돌기가 이렇게 시냅스가 많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점점 정리가 되어가는 거죠. 문제는 우리 청소년 시기, 중학교 시기에는 그 이성적인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의 축삭돌기, 그러니까 시냅스가 정리되어야지 되는데 이때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생기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공부에 고등학교 때 긍정적인 사고력인 그 관련되는 축삭돌기가 그 시냅스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주 쓰는 건 남겨놓고 안 쓰는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초기 시기에 이 이성적인 사고력에 관련된 시냅스를 많이 써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공부를 많이 하면 되죠. 근데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공부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라서 일단 시냅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에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영상과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영상 사실 바이트 수만 보시더라도 그렇잖아요. 한글 워드 같은 경우는 이거 다 해봤자 몇 meg 안 됩니다. 그런데 영상 같은 경우는 10초, 20초만 하더라도 이 몇 페이지보다 훨씬 더 바이트 수가 더 많아지죠. 그만큼 정보량이 많다는 겁니다. 정보량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뇌는 돌아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받아들이기만. 그러니까 영화를 보거나 영상 또는 게임 같은 거를 보면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몰두되어 있고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뇌가 여분해서 돌아가면서 그 정보를 처리하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자, 예를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요즘 드라마 보시는 거 뭐 있어요? 재밌는 드라마? 무인도 1위가? 보시나요? 네.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보시나요? 자, TV를 재밌는 거 봐요. 재밌는 걸 보면 표정이 이렇게 심각하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재밌어져요? 그러면은 턱이 떨어집니까? 대개는 턱이 떨어져요. 턱이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의지적인 것들이 빠진다는 겁니다. 의지적인 걸 안 하고요. 외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해요. 그럼 거기에 점점 적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어떤 때 즐거움을 느끼냐면 뭔가에 집중을 했을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집중을 했을 때. 가장 집중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가장 집중될 때 이거는 넌센스 퀴즈에도 나오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가장 빠른 방법 넌센스 퀴즈입니다. 뭘까요?
A라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이 금방 가게 느껴져요. 왜요? 그 사람한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시 뇌는 집중하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런데 게임은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게임에 집중이 되어서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친구는 게임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도파민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데 영상에만 또 적응이 되면 그러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최소한의 정보가 뭐냐면은 글을 읽는 겁니다. 만화책보다 그러니까 차라리 게임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게 낫고 영상을 보는 것보다 만화책을 보는 게 낫고 만화책보다는 글책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최소한의 정보가 들어가요. 최소한의 정보가 들어가면 이것에 조금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책 읽는 재미를 그러니까 책 읽는 재미가 제일 형성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80년대 초반에 비디오라는 게 붐이 불기 시작했죠. 그때 아이들이 우니까 3살, 2살, 3살짜리 애들이 우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해주셨던 게 비디오 틀어주는 거였어요. 만화 영화, 그 다음에 심지어 CF. 아이들도 왜 CF를 드라마보다 CF를 보면서 더 집중을 하느냐? CF에 대한 장면 변화가 훨씬 빨라요. CF가. 그렇기 때문에 집중이 빨리 되는 겁니다. 많은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서 꼭 스마트폰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해서 심심하면 뭔가 찾게 되어 있거든요. 심심하면 그래서 심심해서 책을 읽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한 10년쯤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문화가 그것이 집에서 TV 치우기였었습니다. 그래서 TV 있는 자리에 다 책으로 채워놓고 그게 진짜 좋거든요. 왜냐면은 채워놓으면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책부터 읽기 시작하다 점점 책 읽는 범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책을 읽으면서 머리를 써야지 되는 거에 적응이 되는 시냅스가 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핸드폰은 안 주고 스마트폰을 안 하고 학원 보내니까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이거에는 또 다른 면의 함정이 있습니다. 공부는 일단 하기 싫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아직 얘네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이 훨씬 더 강한 상태라서 공부를 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억지로 공부를 시키게 되면은 공부에 대해서 점점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거에 학을 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공부하면 싫어라는 게 점점 학습이 됩니다. 그게 강화가 되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이제 공부를 해야지 될 때인데 그거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공부철이 들게 되면 이제 저는 공부철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공부에 대한 무의식이 생기는 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 안 하는 친구들은 공부하기 싫을까요? 잘하기가 싫을까요? 공부는 다 잘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살려고 해서. 공부는 전교 꼴등 친구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왜 공부를 못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앉아서 하고 싶어요. 근데 앉으면 딴 생각이 나죠. 집중을 못하죠. 근데 그거는 약간의 성향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때 죄송합니다. 중학교 때 시험 기간 이외에 공부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겁이 많아서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 그 다음에 형들한테 혼나는 거를 무서워해서 집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뒀어요. 10% 안에만 들어라. 그러면은 저희 때 70명이었으니까 한 7등에서 10등 또는 조금 봐줘서 한 12등 이 정도까지면 좀 그냥 봐줬어요. 근데 그거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되더라고요. 시험 기간에만
시험 범위 그냥 바짝하면은 쫄아서 혼나기 싫으니까 바짝하면은 어느 정도 되더라고. 그리고 저의 공부 처리 저는 이 고등학교 1학년 10월 달에 딱 전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10월 달에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공부 열심히 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공부에 대한 푸시를 안 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서 좋은 학교를 간 친구들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 물론 엄친아들 있죠. 학원 잘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학원 여러 개 다니면서 완전 탑을 찍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 친구들은요 사실 부모님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학원 열심히 다니고 재밌게 다니고 자기가 자기 머리를 쓰는 거를 즐거워하는 굉장히 선택받은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게 흔하진 않죠. 앞 페이지 넘어가시면 교육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한 집안 친구들이에요. 서울대 성균관대 이거 한 집안이거든요. 오빠가 서울대 갔고 둘째 딸내미가 성균관대 갔습니다. 교육 성공 사례라고 나오는 거 보시면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계속 우리 학원, 저희 학원, 그러니까 국어학원, 논술학원을 계속 다녔었기 때문에 보증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수학학원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때 조금 과외해줬어요. 그리고 책 읽기만 계속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많이 놀았죠. 많이 놀고 TV 집안 분위기가 좀 책을 좀 읽고 그러시니까 TV 보는 것보다 책을 많이 읽고 그러더니 고등학교에 1학년 말에 올라가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서강대 고려대 큰 언니가 서강대, 둘째 딸이 고려대를 갔거든요. 이 친구들도 저희 학원에 다녔었는데 영어 수학 학원을 거의 안 다녔었습니다. 세 번째 서울대 오빠 서울대 가고 딸내미가 서울대 갔거든요. 3년 터울인데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운동하는 친구의 두 자녀들인데 이 친구들도 학원을 정말로 최소한으로 다녔습니다. 학원을 안 다니는 것보다는 학원을 좀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죠. 제일 학원의 입장에서는 제일 귀한 VIP 손님들이 어떤 분이냐면 학원의 프로그램을 쭉 따라와 주는 분들이 되게 좋죠. 그러면 방학 때는 특강하고 시험 기간에는 시험도 다 하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학원밥을 먹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친구들 중에 스카이 이상 서강대 성균관대 이상 가는 친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 좋은 학교 가는 친구들은요 사실 대학이 목표잖아요. 좋은 학교 가는 친구들은 자기가 학원을 이용합니다. 자기 공부 스케줄에 따라 지금은 내가 가령 수학이다. 내가 미적분이 부족한데 그러면은 학원을 여러 군데 알아봐서 미적분 특강을 언제 하는지 그러면 그때만 가요. 서강대 고려대에 간 친구들이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 상현동에 있던 저희 학원에 와서 잠깐 클리닉하고 시험 보러 갔었습니다. 내신 공부할 때는 학원을 다니질 않았었어요. 제가 학원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것이 전 맞는 방법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게 하지 마시고 특히 중학교 때는 더 그렇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는 책을 읽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는 게 고등학교 때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중학생 대상의 학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제가 논술학원하고 입시에서 계속 오래 했다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친구 지난 봄에 3살 된 친구 형 학원 이렇게 보내야지 돼요. 막 그래가지고
너 아이 망치려면 그렇게 해라. 영어 학원은 좀 달라요. 영어 학원은 어린아이들 데리하는 데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놀러 가는 거죠.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학원 시스템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익숙해지면은 좀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쉽게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 영어 유치원 같은 데에는 다니시게 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힘들게 과학학원, 수학학원, 국어학원 막 뺑뺑이 돌리잖아요. 결코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공부 좀 하기 싫어해요 라는 친구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학원은 정말로 그 친구가 다니겠다라고 할 때 다니게 하고 대신 딜을 해라. 딜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그냥 책을 읽게 해라. 제가 그리고 책 그 목록을 보내줬습니다. 억지로 학원 다니는 것보다는 집에서 억지로 책을 읽히는 게 100배 좋습니다. 제 집사람도 학교 선생님이에요. 집사람 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치고 나가는 애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다 상담하거나 물어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하는 친구고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에 국어 내신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집에서 책을 읽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래야지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냅스가 남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딜을 하세요. 스마트폰을 얼마나 쓸지. 제일 안 쓰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요 서울대 두 명 보낸 친구 있잖아요. 그 교육성공사에서 세 번째. 그 친구는요, 두 명 다 어떻게 했냐면 수능 끝나는 날 데리고 가서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그때 사줬답니다.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때는 투지폰을 쓴 거예요. 아주 옛날도 아닙니다. 작년에 서울대 합격했고요. 3년 전에 서울대 합격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충분히 퍼졌을 때이고요. 스마트폰의 폐해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8년, 7년부터 논술, 대치동에서부터 논술 학원 했거든요. 논술 강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도 좀 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500자, 600자 쓰기 했고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800자를 무조건 쓰게 했습니다. 다 쓰더라고요. 쓰기 힘들어하긴 하죠. 그런데 요즘은요, 중학교 3학년한테도 500자 쓰라고 그러면 500자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토론을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2015년 전입니다. 15년 전 친구들은 그 토론에서 이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토론을 붙여도요, 좀 힘들거나 머리 생각하기 귀찮으면 그냥 쟤네 팀 이겼다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고 안 합니다. 하기 싫다라는 표를 팍팍 내요. 저는 그것이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을 보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집중을 너무나 쉽게 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재미를 추구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집에서 만약에 책을 잘 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학원 다닐 필요가 진짜 초중학교 때는요. 그래서 10대 초반 우리 아이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 다시 보시면 초등과 중등의 빈칸이 있잖아요. 자, 초등과 중등의 빈칸. 초등학교 때는요, 감정적이고 창의력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글쓰기 할 때 어떤 걸 정말 좋아하냐면 소설 쓰기, 그러니까 동화 쓰기는 정말 좋아해요. 친구들이. 그건 그리고 잘 씁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 4학년 때 이런 학교에서 글쓰기 하면 대부분 그때 그 동화, 창작 이런 거 쓰게 하거든요. 학교에서 막 칭찬을 받아가지고요. 5학년이 되니까 어머니께서 욕심이 생겨요. 요건 이제 논술학원이라는 게 처음 붐업이 되었을 때 2010년대 초반. 그러면 5학년, 6학년 때 논술학원을 보내요. 좀 어설픈 논술학원. 그러면 거기에서 뭐를 시키냐면 논술이라고 하면 논리적 글쓰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게 논리적 글쓰기를 시킵니다. 논술문을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아직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창의적이거나 말도 안 되는 상상력에 기반한 글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른인 이미 논리적인 뇌가 형성이 된 어른 선생님이 빨간 줄로 긋기 시작합니다. 빡빡 긋고 이건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면은 3, 4학년 때 글쓰기로 칭찬받았던 친구가 논술학원에 가가지고는 글을 못 쓰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글 써냈더니 수원 빨간 걸로 줄을 그는 거죠. 왜냐면 논리력이 형성이 되지 않은 거고, 그 시기에는 논리적 글쓰기를 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창의적이고 감각적이고 많은 공상을 하게 해야지 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그리고 놀이문화, 친구들과 놀 때 아이들, 특히 여학생 같은 때 어때요? 그 인형 가지고 막 둘이 말 시키고 난리잖아요. 그거 많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감정적인 뇌가 많이 발달한 친구는 나중에 이성적인 뇌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때 야 TV 보면서 뭐 ABC 배우자, 뭐 한글 배우자, 그거보다 인형 가지고 놀고 지가 말하게 하는 거, 자기가 막 말하게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놀이에 제한을 두지 말고 상상과 정서적인 면을 풍부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이제 시냅스 정리가 중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습관 들이기입니다. 스마트폰 못하게 하셔야지 되고, 영상 많이 못 보게 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공부 싫어하지 않게 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너무 많이 보내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지금. 근데 의외로 친구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책을 봅니다. 근데 억지로 학원 가게 되면은 학원에서 힘들게 시간 보내죠. 숙제 엄청나게. 솔직히 어머니들 좋아하는 학원이 초중학교 때 좋아하는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압니다. 숙제 많이 내주고 숙제 검사 빡세게 하는 학원입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때리는 학원도 인기였었어요. 2015년, 16년. 그때 막 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아직은 부모님 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가능한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엄마를 이길 수도 있어요. 힘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말싸움으로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더 사이가 안 좋아지고 공부는 더 하기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중학교 때 기초적인 거 안 해놓고 애 실컷 놀리면은 기초를 못 쌓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억지로 기초 쌓아봤자 고등학교 가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1, 2년 늦게 공부 처리 될 수 있겠죠. 저는 재수했어요. 그래서 너무 좀 늦게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공부 처리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지 좀 늦는 거 상관없습니다. 대학 졸업한 다음에 50년 더 살아야지 되는데요. 1, 2년 늦는 거 상관없습니다. 지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딱 마음 먹으면은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학원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학원을 이용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2년, 3년이면은 다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처리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이지, 언제 빨리 드느냐, 그러니까 1, 2년은 억지로 공부처럼 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자기가, 왜냐하면 공부를 하기 싫거든요. 이게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동물인데 동물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뛰어놀고 그래야지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직 동물적인 본성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지 되는 거죠. 뛰어놀면서 뭐 규율도 익힐 수 있고, 친구들이 뛰어놀면서 그 이기기 위해서 게임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놀이 게임이죠. 머리도 써야지 되고, 그러면서 발전이 되는 건데, 게임과 영상과 그 다음에 억지하고는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의 말은 아니고 요 뇌과학에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중학교 때 책을 읽히는 수업을 하게 되고, 생각하는 재미를 좀 길러주는 길러주는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잠깐 저희 수업이 어떤 식인지, 토익 토론 수업이 어떤 식인지 5번 10대 초반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 넘어가시면 토론 수업 예시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들을 모시고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 20분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참고자료 2를 잠깐 보실까요? 2021년 기사입니다. 행정고시 5급입니다. 행정고시 5급 재경직 합격자는 원래 남성 56명, 여성 9명이었으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30%입니다. 30%를 못 채웠기 때문에 여성이 11명이 더 추가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 합격자 20명 중에 반 이상이 커트라인 점수보다 낮은 사람들이 합격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양성평등제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 현황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20년, 21년에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부장급 이상입니다. 비율이 5% 정도라는 거고요. 아래 거는요. 여성 임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35%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65%는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참고자료 3은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10%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관련된 기사라서 자 이제 학생이 이제 수업하듯이 여쭤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여성 공무원 할당제 좀 급하게 써서 글씨는 좀 날아가겠네요. 그 다음에 대기업 임원 여성 할당제입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고요. 네 번째는 초등교사 이번에는 남성 할당제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의 농어촌 전형이 있죠. 지금 농어촌 전형.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값만 할까요? 국가유공자 전형이 있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여러 제도 중에 정의롭거나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O, 정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해보시죠. 1번 공무원 여성 할당제 X, 기업 임원 여성 할당제 X,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X, 초등교사 남성 할당제 X, 농어촌 전형 O, 국가유공자 전형 뭐 사회자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전형 따로 있잖아요. X. 해보실까요? 자, 여성 공무원 할당제 X. X. 초등교사 너무 여성화 된다 아이들이. 그래서 남성을 30%를 하자 얘기했습니다. 고민이 되시나 보네요. 네,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래요? 생각해볼까요? 네. 네, 농어촌 전형 X. 국가유공자 전형 O. 네. 왜 여성 공무원 할당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험 봐서 하는 거니까. 개인의 능력이니까. 그런 생각이신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서 공무원 시험은 시험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뭐 맞아 그러면은 하면 안 되죠. 막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려는 의욕이 남성보다 훨씬 적다.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려는 능력, 의욕이, 욕심이. 그 다음, 여성은 사회생활 능력이 남성보다 훨씬 적다. 셋째, 여성은 노력을 남성보다 훨씬 안 한다. 여성의 지적 능력은 남성보다 적다. 여성의 사교 능력은 남성보다
현저히 적다. OX를 해보실까요? X, X. 다 X죠. 그쵸? 이걸 O 하기 힘들 겁니다. 다 X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요, 이 현상과 이 현상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 모순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여성 공무원 할당제를 논의해야 될 만큼 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의 여성 합격률은 적습니다. 반면에 초등교사 또는 중등교사는 7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9급이죠. 7급과 9급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습니까? 남성 합격자 비율이 높습니까? 압도적으로 여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7급에 남성에게 그 군필자 가산 점수를 줬었거든요. 그때 좀 편한 몇 개의 직업은 여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여성의 7급, 9급은 여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5급, 행정고시 5급이죠. 5급은 여성이 10%도 안 돼가지고 할당제를 해야 될 지경이네요. 기업의 임원은 5%가 안 되는데 사실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그러면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성 공무원이 5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이 10%도 합격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옳다라는 거여야죠. 그걸 보충하기 위한 보완하기 위한 할당제가 다 옳지 않으면 그건 내버려 둬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내버려 둔 상태에서 여성 공무원은 적고 여성 기업 임원에 적고 국회의원은 지금 60명대거든요. 299명 국회의원에서 적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성취. 나는 여성은 9급 또는 7급 또는 죄송하지만 마트에서 캐시하는 것을 더 좋아해. 여야죠. 근데 그걸 그렇게 말하면은 돌맞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제일 많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5급 시험에는 여학생들이 적게 합격할까?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7급, 9급은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합격하는데 그 5급이라는 고급 시험에서는 여학생들이 머리를 못 쓸까요? 저는 이거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 준비했거든요. 법대 출신이라. 신림동에서 한 6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9년을 했어야지 되는 건데 그때 스터디를 제가 꾸려가지고 직접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왜냐면 제가 꾸려야지 제 계획대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꾸려가지고 하는데 그때 여학생 3명이 들어왔어요. 3명이 20대 초반 한 21살, 2살쯤 이 친구들이 3명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이 3명 다 2년 공부하고 그만뒀습니다. 2년 공부하고. 그런데요. 5급, 특히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외무고시나 지금은 그 없는 입법고시가 아마 없어졌을걸요. 그런 거 입법고시는 워낙 어렵고 사법시험의 평균 공부, 그러니까 합격까지의 평균 연도가 5.5년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좋은 친구들은 한 3년, 4년 공부하면 합격하고 보통인 친구들이 뭐 5, 6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학생 3명이요. 3년을 남지 않았어요. 신림동 고시청이잖아요. 남지 않고 2년째 공부할 때 얘네들이 저한테만 제가 이제 좀 오빠였으니까 오빠 저 올해가 마지막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아빠가 올해 안 되면 취직하든 하래. 그리고 3명 다 그 해 안 되니까 그만뒀습니다. 7년에서 사라졌어요. 저는요 6년인가 했는데요. 제가 엄마한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부 더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등줄기에서 막 이렇게 열이 뻗쳐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년인가 7년 지난 다음에는 공부를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너가 그만. 그 전에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4년째 떨어지고 5년째 떨어지고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저를 저 한 번도 원망의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원해 줄 테니까 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림동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무기라고 했어요. 이무기. 용이 되지 못한 10년 15년 공부해가지고요 막 그 교과서 내용을 다 알아요. 후배들이 질문하면 다 대답해줘요. 근데 떨어져요. 10년 이상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수영 나가지고 추리닝에 쓰레빠 끌고 다니는 애들. 이게 전형적인 고시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보통 7년 8년 이상 한 사람들입니다. 여학생 중에서는요 5년 이상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보세요. 자기 딸에게도 사법시험 준비를 3년 이상 허락하지 않는 아버지께서 기업 임원이시면 그 회사에 가서 과장인 여성 과장을 어떻게 보실까요? 동등하게 대해 주실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자, 이것과 이것이 모순되지 않으려면 가운데 뭐만 들어가면 되냐면요 여성 차별이 들어가면 됩니다. 차별적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O를 하신 이유는 사실 얘네들이 공부를 그만큼 못하는 이유는 농어촌에서 살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로 풍족하지 못한 가족에서 살기 때문일 거다라는 전제가 있으신 거죠. O를 해준 거는. 여기 여성분들이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는 차별적인 제도는 아니에요. 제도적으로는 지금 차별은 없습니다. 차별적인 사회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는 게 들어가면 딱 들어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현재 남녀 차별의 어떤 성평등 지수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여학생들도 그래요. 오히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는요 여학생들이 더 대접받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더 대접받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올라가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자마자 그 차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거는 국어가 아닙니다. 국어가 아니고 글쓰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국어적인 성향이 약간 들어가긴 하지만 논술의 핵심은 뭐냐면 철학입니다. 철학은 다시 뭐냐면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속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약간 집중이 되셨나요? 약간 저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걸 하게 되면 그러면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나는 남녀 차별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할당제를 더 해줘야지 되는 거야?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이거 굉장히 심합니다. 약간 요즘 페미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하잖아요. 그게 더 강해져가지고요. 어떤 여성 할당제라고 하면은 아주 열내면서 반대하는데 말이 안 되는 모순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사회 현상이라든지 어떤 주어진 명제, 이 사회에서 주어진 명제를 볼 때 그냥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주체적으로 의심하고 판단을 해야지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내가 속지 않으려면 여학생의 입장에서 속지 않으려면 또는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남녀 차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빈부격차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생각하는 재미를 이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니구나라고 뭔가 좀 깨달을 수 있는 생각을 통해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게 저희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게 있으실 수 있어서 그 시험지 앞에 요거 있잖아요. 이거 좀 되게 궁금하시죠? 2028년 개편 아닙니다. 수능 개편 확정 안 됐습니다. 살짝 이렇게 던져보고 지금 여론 추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 학력고사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력고사 때는 제가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지구과학 했고요. 그리고 저쪽 그 이과인 친구들은 사회를 좀 더 하고 그랬어야지 됐었습니다. 과목이 전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심화 과목이 좀 없어지고 공통 과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분적분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요. 수학 공통으로 가서 좀 수학이 좀 쉬워지는 경험은 좀 있는데 이거 엄청나게 반대하십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특히 지금 상태에서도 공대 온 애들이 미적분을 몰라가지고 대학교 1학년 내내 미적분 새로 가르쳐야지 되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미적분을 없앨 게 아니고 그냥 좀 더 공통 과목 그러니까 그 중등교육 과정의 목적에 맞게 기본적인 그 과학 상식도 좀 얻게 하고 사회과학적 상식도 이과생들에게도 좀 얻게 하고 그런 형태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개편안은 어차피 근데 과목이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덜하고 과목이 적어지면 공부를 좀 덜하고 그러느냐 그렇진 않죠. 어차피 공부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내신 등급이 5개 등급으로 바뀌는 요거는 큰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등급이 4%밖에 안 되고 2등급까지가 합쳐서 11%인데요. 이제 5등급제로 되게 되면 1등급이 10%가 되는 거죠. 지금이 2등급까지가 다 10%가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상위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위권. 어차피 중간, 그러니까 최상위권이라고 하면은 10개 대학 이내. 이외에서는요, 2등급과 3등급이 하나씩 있을 테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줄서기가 되기는 해요. 근데 최상위권은 줄서기가 안 돼요. 하나 보니까 좀 이렇게 핀트가 좀 흐려지는 거죠. 예전에 1등급과 2등급이 딱 나눴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섞여가지고 다 1등급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수시에서는 뭐가 중요해질까요? 수시에서는 학교가 중요해집니다. 세특이 중요해집니다. 세특과 학교가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학교는 이제 블라인드인데 재작년부터 블라인드거든요. 학교 이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학교 블라인드 처리가 되니까요. 작년부터 특목고의 서울대고 스카이대학의 합격률이 더 높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교과 과정은 다릅니다. 미친 짓이에요. 오히려 대학에서는요. 면접을 얻었죠. 면접을 얻었어. 야, 우리는 학교 이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세특 보고 뽑는 거야. 생기부가 좋아서 이 친구를 뽑았어. 라고 마음 놓고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올해 제가 지금 이 양쪽에 친구들이 특목고 지금 면접 준비하거든요. 이제 끝나고 제가 가서 또 해줘야지 되는데 서울권에서부터 외고 입시 경쟁률이 작년에 거의 2배 정도가 됐다. 어머니들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왜 2학년부터인데 5등급제도 되더라도 5등급제가 되는 거는 근데 왜 그럼 올해부터 외고 입시 경쟁률이 높아지느냐? 그거는 고교학점제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가 1학년 때는 9등급으로 나뉘지만 2학년, 3학년은요 A, B, C, D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한이 없어요. 퍼센트 제한도 없어요.
전문가들이 말하기에 A 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40% 가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서 만약에 학교에서요 특목고라고 해가지고 외고 대원외고다 시험을 엄청나게 어렵게 내가지고 전교 1, 2등도 90점을 못 받아요. 그럼 학교가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집니다. 누구 자식 새끼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이렇게 어렵게 내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어느 정도 편리하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 다 공부를 잘하니까 40%가 A를 받게 되면 그건 다른 일반고등학교도 더 마찬가지겠죠. 다른 일반고등학교. 그럼 다 똑같아지면은 이제 생기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벌써 올해 입시부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이 용인에 있는 어머니들도 그 소식 듣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성남외고는 경쟁률이 얼마나 높아지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분위기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커트라인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높아지기는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운 좋게도 영어가 올 A 나오거나 아니면은 전체 A를 받으면 저는 특목고를 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확률상 상위권 대학을 갈 확률이 비교도 안 되게 높습니다. 비교도 안 되게. 4년 전에 제가 그 동탄국제고를 합격시켜준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사실 중학교 때 아주 똑똑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남학생인데 말하는 스타일이 면접에 아주 적당합니다. 목소리 화통하고 똑똑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너 면접 될 것 같다 했는데 정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동국고에서 내신이 3점대 초반이었어요. 작년에 왔어요. 작년에 자기소개서 써주고 면접 준비 좀 하고 성균관대 합격했습니다. 3점대가 성균관대 합격해요. 여기 풍덕고라든지 홍천고 좀 뭐 나름 좋다라고 하는데 3점대면 어디 가야 될까요? 충청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 가면은 힘들게 하죠. 그렇게 공부 좀 빡세게 따라가야지 되고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 풍덕이라든지 뭐 신봉이라든지 성복 가면은 1, 2등급을 쉽게 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부는 묻어서 하거든요. 묻어서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 예를 저는 이렇게 들어요. 저는 이제 방위 출신이라 그 100km 행군을 안 해봤습니다. 100km 행군을 안 하는데 이제 현역들은 100km 행군을 하잖아요. 100km 행군 한 대대 400명, 500명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부상을 당하거나 아주 심각하게 몸이 약하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나고 하는 사람이 10명이 안 된답니다. 분당 30km짜리 메고 100km를 잠 안 자고 걷게 하거든요. 밥 먹을 때만 잠깐 쉬고. 저희 형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물집 이따만한 거 생겨가지고 막 시를 꽂아놓고 그래서 물집이 점점 이렇게 저절로 빠지게. 근데 그게 왜 되냐? 여러 명이 같이 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 혼자 하라고 하면은요 때려주기도 못한다고 대부분 할 겁니다. 공부도 비슷하다고 생각해. 공부는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같이 합니다. 근데 일반고에서는요 공부 안 하면 되지가 않아요. 독야청청해야지 되고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가 돼야지 됩니다. 좀 우스운 얘기로 쉬는 시간에 풍덕고 2학년 친구가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친한 친구들이 공부하는구나 하고 지나가느냐? 아닐걸요. 뒤통수 치면서 그 새끼 공부하냐? 혼자 잘해봐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외고에서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좀 다른 거죠. 물론 좀 더 근데 스트레스가 저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성균관대 간 친구한테 어땠냐, 재밌던. 좀 다시 선택해도 동국고 가는 게 잘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외고 지금 이제 올해 3학년 된 친구들, 그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학교 가는 힘들다 하지만 학교 가기 싫어라는 얘기는 그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자퇴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확률상으로 보면
예,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좋은 고등학교 가는 노력과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이 30%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쉬워요. 좋은 고등학교로 가는 게. 근데 좋은 고등학교 가면 거기서 좀 이렇게 같이 휩쓸려서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막 시켜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 어머니들께서 적선을 많이 하시고 착하게 사셨으면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적응을 잘해가지고 성적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정답은 확률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만약에 우리 자녀가 공부를 아직 중학생인데 공부철이 안 들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딜을 해서 학원 많이 보내시는 것보다 집에서 책을 읽히시는 것이 나중에 승부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죠? 중학교 성적은 믿지 마시고 특히 국어. 중학교 국어 점수는 완전 뻥튀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맞는 공부, 그리고 그거는 미리 선행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국어의 선행은요 좀 어려운 책을 읽는 겁니다. 꼭 TV, 스마트폰, 탭 최대한 늦게 사주시고.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